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4.13 총선이 끝난 지 벌써 보름이 다 되어갑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뜨거웠던 장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장면을 꼽으십니까? 대개의 야권의 지지자들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광주행 첫날 망월동 국립묘역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배하는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 전 대표의 호남 방문 때마다 그 곁을 지켰던 동반자가 있었지요. 바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김 위원장을 스튜디오로 모셔서 총선 이후 한국 정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거 때 뵙고 저희가 주로 광주 전남북에서 뵙다가 선거 끝나고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조금 쉬고 네. 미뤄놨던 일 좀 하고 네. 네, 그랬죠. 그러고는 이제 주로는 서울에 와 계셨던 건가요? 예. 어떠세요? 선거 끝나고 나서 결과 나왔을 때 좀 편안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찌됐든 뭐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이 됐는데 좀 어떠셨어요? 일단 그 새누리당이 네. 처음에 염려했던 대로 절대 다수는커녕 음흠. 아예 과반도 훨씬 네.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네. 상당히 기쁘고 또 놀랍고 네. 그랬고 이 호남에서 저희가 이 성적이 나빴던 것은 아쉽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한번 야단을 맞아야 될 혼이 나야 될 입장이었고 네. 다만 조금 아쉽다면 심판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던 현역 의원들이 예. 오히려 수혜자가 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또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압승을 했는데 호남에서도 많은 의석을 만약에 얻었다면 네. 그게 반사 이익에 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잘한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또 잘 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영남에서 네. 특히 부산 경남에서 예상 외로 좋은 성적을 낸 것이 이번에 그 과거에 무너졌던 네. 3당 합당 이후에 무너졌던 그 지역의 민주개혁 세력의 복원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그 촘촘한 분석과 평가를 한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굉장히 많은 평가를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선 새누리당이 그토록 자임했던 160석 기본인데 180석은 무난하고 잘하면 200석까지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다수의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서도 비슷한 유사한 추측을 했었고 또 선거 마지막 그 여론조사에서도 새누리당이 145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100석 혹은 100석 미만일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전부 다 틀린 거예요. 결국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전문가들의 예측이 다 틀린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여론 조사가 아닌 네. 여론 조작에 가까운 네. 그런 조사는 네.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새로운 방식의 여론 조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말씀하신 워낙 요즘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비용 안 들이려고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엉터리 조사가 많이 나오는 거겠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번 조사들은 전부 엉터리 조사였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 틀렸으니까요. 다만 출구조사 정도는 좀 비근하게 맞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지요. 우선 호남 성적이 나빴다.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는 한번 매를 맞고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이번이 그런 거 아니었냐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열 사흘이라는 긴 레이스였는데 호남에 계속 계시면서 선거운동을 하셨어요. 그 노력에 비해서는 결과가 너무 미흡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실 법한데 어떠십니까? 계속은 아니고요. 네. 초반에는 수도권과 호남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왔다 갔다 막판에 이제 호남이 특히 광주가 어렵다고 네.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 지역 분들이 네네. 그래서
때 이제 막판에 좀 많이 가 있었는데 네. 워낙 이 늦게 제가 시작을 해서 네. 효과가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당하고 나서 2달이 넘어서야 호남 쪽을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광주 간 게 3월 처음 간 게 3월 20 며칠인가 그랬으니까 27, 8일. 예. 아, 꽤 늦게 가시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조심스러워 가지고 음. 그 분위기라든가 상황 분석 또 전략 해법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가려고 했는데 아, 그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당 내에서. 네, 중앙당에서 물어봐도 잘 모르시고 심지어 그 지역에 이 의원을 한 분들도 네. 속 시원한 해답을 못 주셔서 예.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당 내부에서는 국민통합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드렸지만 그 직함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 같은 건 전혀 마련해주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특별히 네. 그러니까 저한테 네. 뭐 당부를 해주신다든가 조언을 해주신다든가 어떤 역할을 좀 예, 해주십사 예, 요구한다거나. 구체적인 예. 그런 거를 말씀하는 네. 분은 지금 없었죠. 전화가 왔어요. 일단 전화를 끄고 생방송의 묘미네요. 네, 전화가 와 있어서 전화를 우선 끄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당에서 뭐 그렇게 충분한 상황 분석이나 전략이나 해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셨으면 훨씬 더 선거운동 하는데 수월했을 수도 있었겠다 싶은데 그런 게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어려운 가운데 선거운동에 활동을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예,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니면서 얘기한 것도 다 제 머리에서 나온 거고 누가 뭐 써주고 이런 거 써주거나 없고. 뭐 아예 이런 말은 꼭 해달라 네. 이런 말은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조차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좀 이상한 게 제가 스스로 조심했었기 망정이지 네. 만약에 제가 당론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어디 가서 막 하고 다녔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당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생각해봐야 되는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 개인에게 네, 이 책임을 네, 지우기보다는 일단 상황이 여러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지도부에도 책임이 있는 거고 네. 아무리 뭐 탈당 사태가 있고 혼란기고 그랬다지만 선거 준비를 충분히 못한 거고 네, 또 그 뒤를 이은 비대위에서도 네, 뭐 이게 과도적인 체제다 보니까 당 조직을 확실히 장악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도록 선거 네. 준비를 하도록 예, 이끌어가는 그 부분이 부족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주먹구구식의 선거를 치른 거죠. 아, 주먹구구식의 선거를 치렀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우리 당의 그것 때문에 의석을 몇 석 잃고 뭐 얻고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네, 요즘은 정당 운영을 네,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그럼요. 국고보조금 예. 그것을 가지고 대부분 운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의무 이 차원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죠. 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남 성적표 관련된 것인데요.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좀 잘했다면 성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호남 지역의 공천이 잘못됐다 이런 평가 분석도 언론엔 좀 나오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점도 네. 사실 탈당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게 있어서 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호남 쪽 유권자들께서 느끼신 거는 네. 이제 분명히 호남 쪽이 상황이 안 좋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공천을 늦게 정하고 또 그나마 늦게 온 분들이 현지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닿지 못하는 네.
좀 약해 보이는 네. 그런 후보들이 많이 나오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뭐 더민주가 호남을 포기했구나. 아, 뭐 나중에 어차피 같은 야당이고 나중에 합당할 거니까 네. 별로 신경 안 쓰는구나. 어. 이런 오해를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다른 건 다 떠나서 그 정준호 후보인가요? 그 이제 변호사 출신인데 뭐 문재인 대표 대선 불출마 요구하면서 뭐 삼보일배 뭐 단식해라 뭐 이런 주장했던 후보. 좀 호남에서 있는 분들이 보기에도 좀 부적절하다. 그 선거 때 예. 자당의 전 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또 대선 후보인데 그런 사람한테 저렇게 행동하는 게 좀 저게 제대로 된 행동이냐 이런 비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런 처음부터 네, 이제 거기에 공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네,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또 갑자기 뭐 이유는 모르지만 네, 돌출 행동을 하니까 이 그 사람의 주장에 네. 동의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아니 저 당은 정말 너무하는 것 네, 아니냐, 콩가루 아니냐. 오합지졸들이다, 네, 뭐 이런 오합지졸. 느낌을 받으셨겠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게 오합지졸 뭐 콩가루 집안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움직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천만 제대로 신경을 썼더라도 공천을 만약에 제대로 했다면 뭐 몇 석 정도 했을까요? 반타작은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처음에 거론됐던 대로 네. 예를 들어 김상곤 교육감님 같은 네, 그런 인지도가 있고 네. 존경받는 분이 대표 선수로 오셨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네, 적어도 반 정도는 이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분위기를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꿨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그러면 또 완전히 또 달라지는 성과가 나왔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호남 공천을 한 것은 그 김종인 지도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호남 공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면 김종인 지도부가 져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호남 공천에 뭐 문재인 전 대표나 네. 전 지도부는 네. 개입한 게 없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 보도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망월동 그 묘역 참배할 때 두 분 같이 계셨는데 그때 저희가 유일하게 생방송을 했던 언론이에요. 굉장히 많은 접속자가 폭주를 했었는데 당시에 그 생방송으로 그 망월동 묘역 참배하는 장면을 지켜봤던 야권 지지자들이 쫙 모여들어서 지지표가 결집된 것이 윈지 컨설팅의 박시영 부대표에 따르면 한 3%의 지지율 상승 효과를 낳았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당 안에서는 좀 어떤 평가와 분석, 이른바 문재인 효과 이런 것을 좀 있다고 평가가 좀 있는지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뭐 3%다 5%다 뭐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네, 뭐 당에서는 구체적으로 네, 효과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은 게 없어서 네.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네, 뭐 또 어떤 분은 효과 있었다고 수고했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나중에 그건 또 예의상 한 말이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광주 시민사회 네. 원로 분들의 말씀을 듣고 네. 뒤늦게 이제 문재인 대표께 그때 네. 확정을 못 하신 상태에서 저도 오셔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네, 그 이유는 정치 공학적으로 뭐 이익을 얻고 뭐 손해를 보고 이런 계산을 떠나서 네, 그게 이 원칙에 맞고 또 정정당당한 그런 정치다. 그러니까 제1야당의 네. 그래도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란 분이 네, 광주를 방문조차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 나오면 그거는 뭐 당의 위신이
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고 정말 우리 지지자들께도 큰 네. 실망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또 어려운 상황을 피해 간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개인은 물론이고 당으로서도 네. 크게 정말 체면이 깎이고 이 망신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정정당당하게 정면 돌파하는 게 옳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건의를 네. 한 것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표의 광주 방문은 사실상 김홍걸 위원장님의 제안으로 전격적으로 마련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 아니겠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이미 얘기가 한참 전에 오가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광주 시민사회에서 오시라고 계속 이제 요청을 제안을 했고 네. 당 지도부에서는 반대를 했고 그러니까요. 가면 네.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네. 좀 늦어진 것이죠. 그래서 당에서 하도 말리는 사람이 많아서 이제야 오게 됐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군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그 문재인 전 대표의 광주 방문 전과 후의 반응은 굉장히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 전엔 그냥 뭐 아주 평범한 2012년 총선 때와 별 다름 없는 그런 분위기의 선거 분위기였다면 호남 방문 이후에는 거의 저희들은 그냥 대선 취재하는 마음으로 뛰었거든요, 현장을. 그러니까 굉장히 구름처럼 사람들이 현장에서 다 보셨지만 몰려다니면서 그 더불어민주당을 응원하고 이런 시민들의 물결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호남 방문 때마다 함께 하셨어요. 세 번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광주, 광주 전북, 그다음에는 전남 광주, 그리고 이번에는 하이도에서 또 봉하마을까지 함께 다녀오셨어요. 이거는 누가 제안을 한 겁니까? 하이도에서 봉하마을까지. 누가 꼭 제안했다기보다 네. 이제 저는 입당한 후로 네. 계속 때를 봐서 봉하마을을 방문해야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분도 뭐 적당한 시기에 하이도 한번 방문하고 싶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그냥 같이 가게 된 거죠. 그래요. 그 총선 끝난 다음에 두 분 따로 만나서 뭐 점심이든 저녁이든 함께 하신 적은 있으세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만난 너무 것밖에. 너무 공식적인 얘기만 공식적인 일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같이 만나서 뭐 식사도 하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좀 세 번의 방문을 통해서 좀 이렇게 친해지는 계기가 마련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뭐 길게 대화를 나눌 이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는 좀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일부 언론은 이것을 문재인의 김홍걸 마케팅이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명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그 광주 방문 그런 것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개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네. 이 당을 위해서 또 선거에서 네. 어떻게든 예, 또 좋은 성적을 내야 되니까 네. 그런 뜻에서 한 것이고 네. 뭐 저는 아직 뭐 어느 분이 꼭 대선 우리 쪽에 이 대선 나가는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한 적이 없고요.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네.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계파를 일방적으로 두둔하거나 감싸거나 하지 않겠다 네. 예, 말씀드렸고 네. 그러니까 어느 분을 만약에 나중에 어느 분을 지지한다 해도 네. 그것은 비판적 지지가 될 것이다. 아. 그러니까 맹목적인 지지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호남 방문 선거 때 그리고 또 이어진 하이도와 봉하마을 방문은 뭐 개인 문재인과의 동행이라기보다는 총선 전국에서 어떻게 하면 더불어민주당에 더 많은 지지를 가져올 것인가를 가지고 함께 협력했던 것이고 또 대선의 경우에는 여러 후보 가운데 한 분일 뿐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당연히 가장 유력한 후보인 것은 맞는데 네. 저는 일단 내년에 네.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나와서 네. 아름다운 경선을 해서 후보가 뽑혀야 되기 때문에 그 지금 대선 후보로 잠재적인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은 네. 다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그분들은 보호해 드려야 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다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비단 굉장히 이제 그 관점의 전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정치판에서는 뭐 누구 한 명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였는데 내년 대선은 그렇게는 안 된다. 여러 후보들이 있고 그 후보들이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또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선출되는 그런 분을 위해서 또 당이 협력해서 정치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저는 어떤 정치인에게도 맹목적인 지지는 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인 지지는 하지 않는다. 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의 동반 여정,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경우에는 이것을 뭐 순례 여행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왜 이렇게 영원함을 오가는 것이 그 한국 정치인들에게 순례길이 됐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이어졌던 지역 정치, 지역주의 뭐 이런 것이 이번 총선 결과에선 좀 그게 일정 정도 해소되는 측면이 좀 보였던 성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점에서 좀 이게 순례의 길, 순례자의 길 이런 명칭 이런 것도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김 위원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굳이 순례란 표현을 아마 쓰신 것은 네. 돌아가신 두 분 어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새롭게 성찰을 하는 계기다. 뭐 이런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특별히 이번 그 여행을 정치적인 의미는 두지 않았고요. 뭐 봉화마을은 예전부터 가려고 했었고 네. 또 하이도의 저희 아버지 생가도 네. 가본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한번 가보는 것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었고 네. 중간에 들린 팽목항은 네. 당연히 거기에 아직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가서 인사드리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오는 것이 좋겠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또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언론들이 지어낸 것일 수 있고 사실 두 분의 이런 원래 뭐 그 대흥사에서 주무시려고 했었다고 들었어요. 예. 그때 같이 주무실 생각이셨나요? 대흥사에서? 그러니까 아마 그리로 가려고 했는데 네. 언론에서 또 다 알게 돼가지고 한밤중에 또 그 사찰에 네. 무더기로 이 기자들이 쫓아오면 소란스럽고 그분들한테 폐가 되니까 예, 옮긴 거죠. 그러셨구나. 근데 참 한국 언론들이 많기도 하고요. 적극적이어서 어느 한 장면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밤에 사찰에서 대소동이 벌어질 뻔했었군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다행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봉화마을 처음 가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뭐 제가 과거에 네,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네, 좀 뵀었고 사실 그때 누구한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정치를 하는 입장도 아니고 또 정치적인 오해가 있을까봐 네, 뭐 가까운 몇 사람 외에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부산에서 낙선하시고 네, 이 해수부 장관이 되실 그 시기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쪽이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네. 저분밖에는 대안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개인적으로. 왜 노무현이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주목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이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분이 있고 네, 또 호남과 또 부산 경남에서 네. 다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 네, 우리와 맞다.
그러니까 특히 그분이 2001년 그 언론사 세무조사 때 네. 언론사들의 공격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실 말씀을 다 하시는 걸 보고 네. 감동을 받았죠. 근데 같은 시기에 네. 가장 유력한 주자라고 했던 이인재 씨는 네. 입을 다물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아, 그래서 할 말하고 예. 정의로운 노무현 같은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대통령이 됐을 때는 어떠셨어요? 뭐 반갑긴 했지만 네, 저는 뭐 정치적으로 네, 전혀 활동을 하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뭐 노무현 대통령 5년 임기 때는 네. 뭐 조용히 저는 있었고 전혀 이 그쪽 분들하고 교류는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하신 적도 그러니까 없으시죠?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음, 그때 뭐 서너 번 네. 뵌 적은 있죠.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정치 그때는 뭐 김홍걸 위원장께서 정치하실 생각 네, 또 전혀. 없었고 뭐 정치인들하고 무슨 이렇게 관계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그때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그렇지만 먼발치에서 지켜볼 때 저런 사람 대통령 되면 좋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과 달리 네, 순수하고 이렇게 때가 묻지 않은 네. 그런 면을 제가 좋게 본 거죠. 그렇군요. 첫 방문 기념 방명록에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은 하나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제 분열하면서 김대중당, 노무현당으로 나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도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동교동계라고 자임하는 분들이 대거 국민의당으로 입당을 했고 또 그분들이 이번에 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게 두 정신이 분열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을 강조해서 하나입니다라고 명명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당연히 네, 그 두 분의 생각이 민주주의, 인권, 지역 화합, 또 한반도 평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고요. 네, 또 지금 뭐 국민의당으로 간 분들이 네, 김대중 정신을 그리 가져간 것처럼 네, 말씀하시지만 김대중 정신이란 것은 뭐 개인이 마음대로 소유하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분들의 정치하시는 행태가 전혀 김대중 정신과는 맞지 않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만을 네, 생각하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네, 저는 김대중 정신을 계승했다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당은 네, 김대중 당이라고 불릴 수는 없는 것이죠. 안철수 당이라고 불리면 또 몰라도.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안철수당이지 김대중당은 절대 될 수 없다. 예, 제가 네. 그런 말을 유세 때 했습니다. 네, 그 저희 아버지를 모셨던 분들이 몇 분 그리로 가셨다고 그래서 네. 거기가 김대중 당이 된다면 지난번 대선 때 네, 한화갑, 한광옥, 김경재 이런 분들이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그리로 가셨는데 그러면 새누리당도 김대중 당이 되는 것이냐? 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예.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이번에요. 국민의당 지지가 꽤 많이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정당 득표는 3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정당을 빼고는 꼴찌를 한 셈입니다. 물론 이게 비례대표 어떤 공천 잡음, 공천 문제가 제일 컸다 이런 내부의 평가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1번 당은 밉고 2번 당은 대안이 아니어서
전망 투표 차원에서 3번 찍었다. 이런 유권자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이런 민심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전망 투표란 게 어떤 그러니까 뜻으로 이를테면 말씀하신 앞으로 거죠? 그래도 저 사람들은 뭐 잘하지 않겠는가, 뭐 새 정치를 한다 그랬으니까. 아, 예, 막연한 기대. 그렇죠.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네. 이제 전 정확하다고 보고요. 그러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이번 선거는 네. 패자는 있지만 확실한 승자는 없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네. 반사 이익을 받기 때문에 네. 승자라고 부르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네. 두 당 모두 반사 이익 때문에 그렇게 의석을 얻은 것인데 네. 그것을 착각하고 자화자찬을 하고 누가 1등 공신이니 뭐니 이런 소리 하면서 네. 이 자만하다가는 금방 또 상황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반사 이익으로 얻은 표란 것은 네. 순식간에 또 그렇죠.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좀 그 냉혹한 내부의 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선거 지난 지 벌써 이제 보름이 다가옵니다. 오늘 14일째 지나고 있는데 내부에서 총선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 내부에서? 그런 거 예. 없습니까?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둘러서 네. 진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네. 이제 다른 것보다도 먼저 네. 뭐 악법 개정이라든가 뭐 경제 민주화를 위한 개혁 입법이라든가 네. 이런 것을 서둘러 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지금 새누리당이 네. 지금 총선 패배 충격 때문에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더 야권에서 네. 힘을 합쳐서 강하게 밀고 나갈 기회가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유,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야권이 힘을 합쳐서 강력하게 치고 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 새누리당이 또 무슨 전략적으로 나와서 또 판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요때 빨리 이제 그 문제 법안들 빨리빨리 통과시키거나 또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지만 네. 야당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위기가 오면 네. 서로 네 책임이다 그러면서 갈라져서 싸우는데 네. 여당 사람들은 어떻게든 생존해야 된다는 본능이 강하기 맞아요. 때문에 똘똘 뭉치고 뭐 거짓으로라도 반성하는 척하면서 네. 새 얼굴을 내놓고 그런 그러니까요. 걸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난리치고 뭐 그 당인 파문을 일으키고 난리를 쳐놓고 그리고 또 같이 뭉쳐서 선거운동 하는 거 보면 아, 저 사람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당내 현안 좀 여쭤볼게요.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합의 추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뭐 여러 분들이 그건 좀 곤란한 거 아니냐라는 입장도 냈습니다. 김홍걸 위원장은 좀 어떤 입장이세요? 뭐 지금 합의 추대론이 나왔다가 네, 뭐 또 전당대회 연기론 네.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것은 지난번 그 비례대표 공천 파동 때 네, 뭐 칸막이를 쳤다가 이제 당원 당규상 안 된다고 그래서 네, 불가능한 일이다 네. 해서 취소했던 것처럼 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데 음, 당원 당규로 따져봐도 그렇고 원칙으로 따져봐도 그렇고 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의도가 뭔지 좀 이해가 가질 않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당의 주인은 당원과 지지해 주시는 유권자분들인데 그분들의 의견이 서둘러서 전당대회를 해서 네, 새로운 대표를 뽑고 새 출발을 하라는 것인데 네, 왜 그분들 뜻은 네, 거론을 하지 않는지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지적하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쨌든 김종인 대표의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셔온 경우고, 원래 기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그 명칭을 통일해서 썼어요. 왜냐하면 비대위이기 때문에 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썼었는데, 김종인 대표의 요구로 전부 대표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그래서 사실상 당대표로 이렇게 해오셨지만, 그건 비대위의 역할이고, 비대위 역할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는 게 아마 당원 당규에 있을 텐데, 그것을 당의 어떤 당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계파의 이익이나 입장 때문에 뭐 전당대회 연기론도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김종인 대표의 입장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해서 내가 당에 할 만큼 역할을 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일 다 해놨더니 보따리 달라는 심정으로 하는 거냐, 뭐 이제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그런 김종인 대표의 태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정확히 그분의 의중을 알 수가 없는 것이 네, 그 인터뷰 하실 때마다 말씀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비례대표 때도 네, 추호도 생각이 없다고 그러셨다가 한 보름 만에 또 얘기가 바뀌었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도 인터뷰를 매일 하시는데 네, 계속 얘기가 다르게 나오니까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언론에서 잘못 쓰는 건지 네, 예, 혼란스러운데 될 수 있으면은 좀 그런 말썽의 소지가 있는 네. 얘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분의 의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이 당 대표를 새로 선출할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의 뜻이 중요한 것이고 또 당원 당규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인데 네, 비대위를 처음에 구성하고 그분을 모셔다가 전권을 드렸을 때도 네, 사실은 엄격히 따지자면 당원 당규대로 한 것이 아니고 편법을 쓴 것인데 네, 그때는 뭐 비상시국이라 그랬다고 치고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너무 오래 끌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아무래도 임시 지도부,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지도부가 네, 이 당을 이끄는 데는 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라 비상 대책위를 더 오래 해야 된다. 네, 그것은 이 틀린 말이고 네, 그렇게 따지면은 비상 상황 아닌 때가 어디 있습니까? 뭐 내년으로 미루자 하면 내년 네. 그땐 또 대선 전국이라 비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문재인 전 대표의 임기였던 내년 2월까지 비대위원장, 비대위 대표의 임기를 연장하는 걸로 하자라는 게 이제 이른바 이종걸 원내대표의 주장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그런 방안은 좀 어떻게 보세요? 내년 2월.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죠. 그것은 네.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신 후에 네.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최고위원 중에 최다 득점을 했던 분이 승계했을 경우에만 네. 그것이 가능한 건데 네네. 이것은 그게 비상대책이기 때문에 네. 비상대책위를 1년씩 끌고 간 경우는 어느 정당에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1년 이상 끌고 가는 정당은 어느 정당도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렇다면 언제 지금 곧바로 당대표 선거를 위한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야권이 공조를 해서 네. 하루라도 빨리 새 국회에서 처리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경선을 해서 새 대표를 뽑는 것도 뭐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선을 해서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는 것도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근데 뭐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이제 안철수 그 천정배 투톱 체제를 내년까지, 그러니까 정기국회 때까지 이어간다는 거고, 새누리당은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 선출을 분리해서 뭐 이어간다는 거고, 뭐 이렇게 각 당마다 저간의 사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은 빨리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는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글쎄요, 다른 당 얘기는 뭐
우리가 네.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네네. 뭐 국민의당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뭐 당직자 그 안철수 대표 측근을 네. 비례대표 만들기 위해서 당원 당규 개정하고 네. 뭐 이번에도 연장하기 위해서 당원 당규 개정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런 것을 따라 하다 보면 네. 이 공당이 아닌 사당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 특정인을 위해서 네. 막 바꿔주는 네. 그런 식의 이 정치는 하면 안 되죠. 네. 김종인 대표의 경우에는 이른바 그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른바 친문 세력에 대한 공격을 굉장히 고삐를 죄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른바 이제 친노, 친문 이렇게 이제 비준되는 그런 친노 운동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종편 프레임에 따르면. 근데 그 굉장히 이제 당내에 있는 잘못된 세력인 것처럼 이렇게 그 표현을 해서 뭔가 당내 세력 안에서 좀 분투하는, 좀 싸우는 이런 그림을 자꾸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 태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네. 그분이 지금 총선 끝난 다음에 네. 뭐 우리가 자숙하고 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네. 당내 분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뭐 밥그릇 싸움이 있어서는 그렇죠. 안 된다 하셨는데 네. 본인이 분란을 만드시면 안 되죠. 지금은 본인이 분란을 만들고 있다. 분란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언론에서 키우는 측면도 있지만 네. 그분 스스로가 네. 발언을 좀 자제하시면 분란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당은 늘 막말이 좀 문제가 좀 되는 네. 막말 정치인의 문제가 좀 있는데 김종인 대표도 이번에 좀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네. 비례대표 공천 때인가요? 네. 뭐 이제 여론이 외부의 여론이 안 좋다 네. 하니까는 여론 같은 건 난 신경 안 쓴다 하셨는데 공당의 대표가 여론을 신경 안 쓰면은 누가 신경 씁니까? 그거는 절대 하셔서는 안 될 말씀이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도 네. 뭐 과거에 비례대표 뒷번호를 받은 것이 네. 뭐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뭐 딴 뜻이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네.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때 좀 불쾌했던 것은 네. 단순히 저희 아버지를 공격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 그거야 뭐 저 혼자 기분 나쁘면 끝나는 일이지만 네. 이게 호남 측 네. 선거에 미칠 영향 네. 그게 크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 뛰고 있는 우리 후보들은 네. 국민의당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그 뭐라고 해명합니까?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당 스스로를 곤란하게 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호남 방문하셨어요. 김종인 대표. 근데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오지도 않았다가 오찬 때 잠깐 왔었던 것 같고요. 시의원들도 참석하지 않아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런 풍경이 왜 생긴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도 뭐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네. 제가 호남을 다녔을 때 네. 이제 김종인 대표께서는 잘못된 보고를 받으시고 아하. 그 문재인 대표가 가는 것은 마이너스지만 안 가는 것이 좋지만 네. 본인이 가시는 것은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제가 예. 광주, 전남 뭐 이런 호남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그분들 말씀이 그러니까 후보나 선거 운동하는 분들 네. 말씀이 김종인 대표께서 될 수 있으면 안 오셨으면 좋겠다. 오시기만 하면 네. 국민의당 측에서 막 공격을 해대니까 우리가 입장이 참 곤란하다. 네. 그런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국보위 논란이 있던 것이 네. 좀 가라앉으려고 하는데 예. 이제 불씨가 거의 꺼져가는데 예. 그 셀프 공천 논란, 그래. 뭐 당무 거부, 예. 뭐 석고대제 이런 식으로 예. 부정적인 보도가 막 나니까 예. 그때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박혀버렸고 호남 네. 쪽에서 예. 이제
도저히 네. 우리 측이 회복 불능의 상태로 가버린 거죠. 네. 호남에서. 예. 그리고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네. 그 비례대표 공천 파문 후에 예. 후보는 어쩔 수 없이 당선 가능성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찍겠지만 정당 투표는 네. 그쪽에 안 하겠다. 이러시는 분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교차 투표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앙당에서 네. 지도부에서 선거 승리에 대해서 자신들이 공이 있다는 말을 할 수 없다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네. 그분들이 잘했다면 네. 왜 정당 투표에서 그것밖에 안 나왔겠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자업자득 측면이 있다.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당대표 스스로가 국보위 논란, 셀프 공천 논란, 당무 거부 논란 이렇게 논란을 키웠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당 투표에서 좋은 성적을 못 낸 것이다. 그런 결론에 이른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해주셨어요. 김종인 대표가 가지는 상징성 중에 가장 큰 게 경제민주화 전도사라는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그 내용이 뭐냐? 또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재벌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경제 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그리고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거 결국엔 이게 재벌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재벌과 대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중소기업 차별 또 소득 불평등 양극화 문제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소극적이세요. 지난 17일인가요? 청년과 더불어 경제 아카데미 이 강연에 오셔가지고 재벌 개혁하자는 게 아니다 경제민주화 오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을 만들었거든요. 이 지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페이스북에 글도 쓰셨던데. 예, 그러니까 1월달, 2월달인가요? 네. 하여튼 그분이 네. 그때 언론에 난 걸 보면 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재벌 위주의 경제 체제를 바꾸지 못했다. 네. 양극화가 심화되는 걸 막지 예. 못했다. 예.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그 예. 밑에 이제 당내 사람들이 두 분을 비판하는 것은 금기시 되어 왔기 때문에 그걸 듣고 상당히 당황했다. 뭐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전혀 불쾌하게 생각지 않고 네. 옳은 말씀이다. 어허. 사실 우리가 그 민주정부 10년 동안 네. 부족했던 점이 많다. 그런 면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성하고 이 시대에 맞는 경제 민주화 정책을 내놔야 한다. 네. 그러니까 그때 실망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네. 그 사실은 우리 당에 표를 많이 주셔야 될 분들이 네. 그렇지 않는 이유가 그런 과거의 네. 경험 때문에 실망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네. 이번엔 좀 진정성을 보여드려야 된다. 네네. 그런 얘기를 인터뷰에서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엊그제 인터뷰에서 재벌 개혁하자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러면 그분이 생각하시는 경제 민주화란 건 도대체 뭔가 그렇죠. 하는 의문이 들게 되고 그분과 네. 이렇게 같이 하시는 네. 최운열 당선자께서도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걸 보면 뭐 친기업이라든가 그러니까요. 또는 성장이 이 우선돼요. 예, 우선이다. 예.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오히려 그는 새누리당도 요즘 그런 말 안 하는데 예, 이게 뒤바뀐 것 아닌가 네. 해서 좀 어리둥절한 네. 느낌이 있었죠. 그러니까 최은열 교수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비례대표 경선 때도 여러 언론들이 비판했었죠. 그 론스타 사태 때 기업 편을 들었던 대표적인 학자로 문제 제기가 됐었던 건데 그런 론스타 먹튀 사건도 기업 편을 들면 그러면 도대체 경제 민주화를 도대체 뭘로 하자는 것이냐 이런 비판 당연히 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러저러한 면으로 볼 때 당이 어쨌든 이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서 좀 20대 국회를 새롭게 좀 밀고 나가야 되는데 당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당이 지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제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그만둘 생각이 전혀
문제. 그래서 제가 앞서 그분의 뜻이 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이 비상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내부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예. 예. 그 비상 상황이란 것을 네. 그분 혼자서 판단하실 수는 없는 거고요. 아하. 오히려 진짜로 비상 상황이라면 빨리 새 지도부를 뽑아서 새 출발을 해야 된다고 오히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정치부 기자를 꽤 오래 해왔는데 그동안의 비대위 역할을 보면 어떤 선거라든가 큰 역할이 끝나면은 스스로 내려놓고 또 새로운 길을 가고 뭐 이런 게 그동안 한국 정치 문화였는데 이번 김종인 대표의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경우예요. 물론 이제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당 내부의 컨센서스 합의가 좀 있어야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분이 뭐 변화를 거부하면 네. 그것은 이적 행위다. 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긍정적인 변화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근데 예. 새누리당이나 보수 언론에서 요구하는 그런 방향의 변화는 오히려 그렇게 변화하는 것 자체가 이적 행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보수 언론과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변화의 길로 가는 것은 그 자체가 이적행위다. 오히려 예. 김종인 대표가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글쎄 그분이 꼭 그러신다기보다도 네, 그런 방향으로 네,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 당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 변화를 선택해야 그렇죠. 되는 것이지 조중동 종편이나 새누리당이 원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정체성 이런 걸 따지지 말자고 그러시는데 네, 당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네. 누가 그 당을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그 당의 정체성을 보고 저희 같은 국민들도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선거 제가 때. 국민의당을 비판한 이유도 네, 그 당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저희 얘기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응원 메시지 주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욕먹을 것 같아서. 뭔가 분위기가 고급짐, 고급진 분위기가 난다 이런 거고요. 팟짱 차 안에서의 눈물 저도 봤습니다. 찡했습니다. 이분은 아마 총선 보도 때 저희 팟짱카에서 하신 인터뷰 내용을 보신 분 같습니다. 최영식님 고맙습니다. 정치 상황과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이 대단한 김홍걸 위원장입니다. 유머 감각도 짱. 유머 감각이 있으세요? 몰랐는데. 글쎄요. 그렇군요. 팟짱 차 안에서 흘리신 눈물 잊지 않겠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은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김홍걸 위원장님 크게 웃는 모습 한번 보는 게 묘보입니다. 한번 크게 웃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발언하시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의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것을 김홍걸 위원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약간 어리숙해 보이지만 엄청 똑똑하고 현명하신 분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건 뭡니까? 조근조근 씹어주는 스킬 시전. 말씀을 참 품위 있게 하신다는 뭐 이런 의견도 주십니다.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과 같이 큰 일을 해내신 분이 바로 김홍걸 님입니다. 은근 사이다 김홍걸. 웃을 때 너무 귀여우십니다. 정청래의 인기를 능가할 김홍걸. 정청래의 유일한 참 라이벌인 김홍걸. 저희가 앞서 정청래 의원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비교해서 하신 분 많네요. 정청래도 좋지만 김홍걸은 다른 분위기가 있음. 걸그룹과 빈 필하모니의 다른 느낌 같은 이런 건 뭡니까? 김홍걸 교수님은 겸손함과 정의감을 갖춘 분입니다. 최영식님 주셨고요. 대범함, 귀여우심을 모두 갖추셨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습니다. 김홍걸님 웃으실 때 너무 귀요미예요. 문재인 전 대표 정준호 후보 안아준 거는 대인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답고 공정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국민 경선 기대합니다. 아이고 반듯하십니다. 비겁하지 않은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아버지랑 정말 많이 닮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우아하시다. 고급 유머.
더민주의 정체성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고요. 김홍걸 위원장님의 말씀 100번 공감합니다. 이런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제가 다 미처 읽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김홍걸 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뭐 문재인 전 대표도 그 점을 높이 이렇게 칭송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김홍걸 위원장 당대표 출마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제안도 있는데 어떤 정치적 행보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먼저 제가 뭐 공이 컸다는 것은 굉장히 과찬의 말씀이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나가서 과연 얼마의 효과를 얻었는지 전혀 스스로 잘 모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정치인으로서 아마추어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제대로 조언을 해줄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표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암흑 속에서 막 총질한 기분이라 그 중에 몇 개나 표적에 명중을 시켰는지 네.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공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뭐 저는 좀 전에 뭐 당대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이고 저는 이 정말 초등학생이 네. 대학교 가겠다는 얘기고 네. 그렇게 한다면 네. 저는 뭐 지금은 일단 제가 나서서 사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서서 제가 얘기하고 다닌 것은 네. 이 일반인의 상식에 입각한 그저 합리적인 비판이었을 따름이고 제대로 이렇게 정치를 만약에 하겠다면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실력을 갖춰야 되니까 앞으로 공부를 좀 더 해야겠죠. 현실 정치에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은 저는 처음 봅니다. 글쎄요. 네. 저는 대개의 경우는 일단 배지부터 국회의원부터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인 상식에 입각한 합리적인 비판이었고 실력을 갖춰야 한다라는 말씀에 저는 정말 놀랐어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일단 배지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 제가 과거에 뭐 국회 네. 이렇게 네. 중계하는 거 볼 때 네. 그 중에는 준비가 안 된 국회의원들은 아하. 그냥 보좌관이 써준 쪽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정부 측 답변이 엉터리로 나와도 네. 대응도 못하고. 대응도 못하고 어물쩡하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얼굴이 두껍지가 못해서 그런 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김홍걸 위원장의 이런 진심 어린 태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그래 맞아 정치를 하려면 저 정도의 태도 저 정도의 겸손함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내년 대선이에요. 그런데 늘 보면 이렇게 허둥지둥해서 뭐 정권을 이제 인수위 때 이양받아서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관료들의 입김에 휘둘려가지고 잘못된 정책들을 초반에 막 써서 국민들로부터 막 비판을 듣고 뭐 이런 실수들이 많았다 과거에.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좀 갖추고 준비해서 정부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이나 주장도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 좀 구체적인 국민들께 구체적인 비전과 대안을 보여주기 위한 새로운 어떤 뭐 섀도우 캐비넷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네.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치렀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는 그런 식의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되고 사실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네. 받는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돈 중에 일부만 네. 전략 기획, 홍보, 정책 개발 이런 데 쓰더라도 네. 지금보다 훨씬 나은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 정권이 지겨우니까 바꾸자 네. 이런 소리만 할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집권하면 어떤 걸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고 네. 실제로 집권을 하게 된다면 네. 과거의 여당을
해본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때 부족했던 부분을 이제 뭐랄까 반면 교사로 삼아서 네. 과거를 반성을 하고 네. 이번에는 과거에는 정권 초기에는 정말 서툴러 가지고 네. 이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1, 2년 보내고 네. 그랬는데 예. 이번에는 정권 초기부터 확실하게 그렇죠. 예, 개혁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대선이 사실은 따져고 보면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1년 한 8개월 정도 남은 셈인데요. 대선 과정에선 좀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으세요? 총선 때도 큰 역할을 하셨는데. 예.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총선 몇 석 얻도록 돕는 게 목표가 아니고 네.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고 나왔다. 네. 일단 이 수구 보수 기득권 세력의 정권은 확실히 끝내고 네. 정권 교체해야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무슨 역할이든 저를 필요로 하는 자리라면 가서 뛸 생각입니다. 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한다면 새롭게 탄생하는 정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자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해보질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남들은 이렇게 좀 힘쓰는 권력기관 가고 싶겠지만 네. 저는 뭐 그런 자리는 줄 것 같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고 네. 부담스러우니까 그저 소원이 있다면 네. 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네. 그런 일은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네. 이 못다 이루신 꿈이 있는데 그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는 완전히 이 퇴보해가지고 네. 이 그 업적이 막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 또 그리고 발전시키는 네.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에 제가 중국의 경제인들하고 최근에 네. 모임을 가졌는데 아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동안은 정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번 총선 승리로 네. 좀 희망이 생겼다. 우리가 내년에 정권 교체를 한다면 네. 이제 남북 긴장 완화를 이루어 가지고 1차적으로 네. 서울로부터 북을 통과해서 중국 러시아로 가는 이 육상 교통망을 네. 뚫을 수 있다. 어. 그렇게 하면은 남북한은 물론이고 네. 주변 국가까지도 그럼요. 큰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공동 번영의 기회다. 네. 하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중국 경제인들이요? 예, 예. 그리고 이 남북한 이 동북아 사정에 굉장히 밝은 분이 거기 계셨는데 네. 그분 말씀이 네. 이 남북한 긴장 완화만 된다면 네. 이제 일본과의 교섭에서 북한이 예. 한 100억 불 배상금 받아낼 수 있고 네. 또 중국에서도 네. 일단 민간은 제쳐놓고라도 관주도로 네. 한 100억 불은 투자가 될 수 있다. 어. 그러면 북한 1년 GDP의 50%거든요.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네. 경제 성장 동력이 없어서 고민 중인데 네. 그런 좋은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그걸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답답한 일이죠. 정말 답답하고도 또 답답한 일입니다. 특히 이제 개성공단 문제만 보더라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안 그래도 경제 위기고 힘든데 멀쩡하게 일하던 회사 갑자기 다 그냥 느닷없이 문 닫아 버려가지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지금도 1인 시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대북 정책 통일 대박론이라는 것이냐에 대한 비판 계속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권 교체가 된다면 새로운 방법 그리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이어갔던 대북 정책들 그것을 다시 또 한 땀 한 땀 그러니까 철도도로 협력이 돼서 가면 저희가 그 열차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독일 베를린 혹은 프랑스 파리까지 갈 수 있는 날이 열릴까요? 일단 유럽까지는 거긴 제쳐놓고라도 네. 중국의 동북 지방과 네.
한국이 네. 하나의 경제권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어마어마한 있는 거죠. 예. 경제적으로나 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요.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 있고 새로운 활력이 생길 수 있는 그 길을 눈앞에 두고도 계속 끊임없이 미사일 위기, 북핵 위기 주장하면서 단절해버리는 박근혜 정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 그 네. 철도 연결이 네. 뭐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네. 지금 그쪽에서 철도로 네. 북을 통과해서 네. 서울까지 관광객들이 오가는 정도는 사실 북에서 네. 그 통과 요금만 좀 현실적으로 해주고 네. 남한 정부에서 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허용만 해주면 네. 당장이라도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요? 예. 오. 그런 것 구상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봤거든요, 중국에서.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막 노후화되고 낡고 그래가지고 이거 하려면 막 수십 년 걸릴 거다 이런 예측 전망 이런 것들도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물론 좀 철도가 네. 고속으로 네, 거기는 달리려면 고속철도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는 고속철도는커녕 아주 저속철도죠. 북한이. 예. 예. 그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철로를 새로 놔야겠죠. 그렇군요. 제대로 쓰려면. 네. 아유, 많은 사람들 예전에 뭐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 요금 2만 원 하다가 이제 5만 원 됐다고 하는데 기차 타고 서울역에서 평양 거쳐서 중국으로 해서 러시아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럽까지 가는 길이 열린다고 하면 뭐 그 이상의 경제 효과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기대도 되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꼭 오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실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도 뭐 유세 때 교차 투표 얘기를 하셨고 네. 저도 다니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해서 좀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 네. 호소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그런 현명한 판단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호소를 드릴 필요도 없었다. 네. 이미 그분들은 다 아시고 계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명한 유권자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야당에서 제대로 앞으로 하지 않으면 또 그분들이 어떤 심판을 하실지 모르니까 네. 이번에 기회를 주신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네. 정말 쇄신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쇄신하고 새로운 정치, 희망이 있는 정치, 또 즐거운 정치, 국민들이 원하는 건 유쾌한 정치, 상쾌한 정치, 통쾌한 정치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 볼 수 있게 김홍걸 위원장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